현재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는 한국에 대규모의 추가적인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내보냈습니다. 바로 트럼프가 일기 시절부터 밀어붙였던 한국의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 분담금을 10배로 올리라는 내용을 구체화한 것인데요. 트럼프는 만약 한국이 분담금을 10배로 내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철수와 더불어 각종 산업 분야에서의 관세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을 거라는 최후 통첩까지 건네온 상황이기에 이는 전 세계적인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한국의 반응은 전 세계에 더더욱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한국의 반응에 미국 백악관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두가 화들짝 놀라며 전 세계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기 직전에 놓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한국이 트럼프의 갑질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콜비로, 미 국방부 차관입니다. 비록 지금은 차관으로 일하고 있지만 저는 국방부에서 일하는 수십 년 동안 결코 지지 않는 협상가로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에 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직속명령을 받게 됩니다. 콜비, 그는 마치 저를 신병훈련소에서 갓 나온 생도인 것처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우산 아래서 너무 편안해졌습니다. 그들은 정당한 몫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주한미군에 대한 분담금 10배 인상이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불하지 않으면요? 아픈 곳을 때리세요. 관세, 제재, 철수, 압박, 애원하게 만들고 돌아오세요. 그의 주변에는 강경파 인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오만한 측근이 벽에 투사된 한반도 위성 이미지를 두드렸어요. 그들은 반짝이는 휴대폰, K-팝 스타를 가지고 있다며 허세를 부리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없으면 벌거벗은 꼴일 뿐입니다. 미국 군대를 철수하면 북한과 중국은 아침 식사 전에 그들을 집어삼켜버리겠죠. 다른 측근도 그의 말을 거들었어요. 서울은 서빙을 기다리는 뷔페입니다. 북쪽은 ICBM조차 필요 없습니다. 비무장지대로 포병여단 몇 개만 굴리면 서울이 무너질 것입니다. 양국의 전력 차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더욱 중요한 건 서울은 북한으로부터 고작 50km가 떨어진 도시라는 것입니다. 결국 한국의 시장은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고 말겠죠. 그리고 국방부 장관조차도 이번에 공개된 시나리오라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오기 시작했어요. 구태여 북한이 아니어도 돼요. 미국이 철수하면 베이징은 며칠 만에 한국의 바다를 점령합니다. 한국은 의미 있는 해군도 없고 우리가 제공하는 것 이상의 조기 경보망도 없습니다. 중국은 이 지역 전체를 삼키게 되겠죠. 미국이 없는 한국은 또 다른 조공국일 뿐입니다. 이들은 전부 미국이 없는 5천만 한국인의 운명은 심야 코미디 루틴인 것처럼 여기는지 회의실 내부는 웃음바다가 될 뿐이었고 저는 억지로 외교적 미소를 지었지만 솔직히 속으로는 그들이 옳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금 나섰죠. 그는 목소리를 낮추고 신중하게 몸을 숙였습니다. 콜비, 내일 서울로 날아갈 거야. 그들에게 분담금 10배를 더 지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와. 만약 그들이 저항한다면 미국이 없으면 중국, 북한, 심지어 러시아와도 홀로 맞서게 될 거라고 상기시켜줘. 저는 선명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자신감을 갖고 한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객실 문이 열리면서 저는 긴 줄, 조급한 인파 등 저개발 국가의 공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혼란에 대비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맞이한 것은 놀라운 효율성뿐이었죠. 한국인 공항 직원들의 조용한 안내부터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할지 아는 듯한 승객들의 유동적인 흐름까지 주변의 모든 움직임은 원활했습니다. 터미널을 걸으면서도 저는 마치 20년을 미래로 걸어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천장은 마치 현대식 성당 내부처럼 아치형으로 솟아있었고 광활한 유리 패널을 통해 쏟아지는 햇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율청소 로봇은 깨끗한 바닥을 조용히 미끄러지듯 지나갔고 디지털 간판은 영어, 한국어, 기타 언어로 쉽게 이동했습니다. 보안은 신속했지만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생체인식 스캔은 몇 초 만에 제 얼굴을 인식하여 저에 대한 문서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었고 그는 망설일 틈도 없었습니다. 소음도 없었고 낭비되는 에너지도 없었으며 무질서한 느낌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최대 효율성을 위해 설계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잠시 동안 제 자신감은 흔들렸어요. 저는 JFK 공항에 미친 듯이 비효율적인 노선, 레이건 공항의 노후화된 인프라,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무너져 내리고 있는 에스컬레이터 등 고향으로 돌아가는 공항을 떠올렸거든요. 그에 비해 인천은
공항이라기보다는 현대 생활의 기술을 익힌 국가로 가는 관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거의 방어적으로 인상적이지만 그저 외관상의 모습일 뿐이지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합리화는 저를 안심시켰죠. 반짝이는 건물, 빠른 기차, 로봇 등은 군사력, 세계적 영향력, 핵 우월성을 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이 가진 한계이자 미국에 지속적으로 의존해야만 하는 국가의 운명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서울행 공항 급행열차에 탑승하면서 그 안심감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차는 거의 소리 없이 역에서 정차했고 귀를 쫑긋하게 하는 속도로 가속했지만 승차감은 비단처럼 부드러웠거든요. 문 위의 디스플레이에는 시속 200km, 250km, 300km 이상으로 숫자가 증가했습니다. 시속 200km만 넘어도 거의 기차가 곧바로 무너져버릴 듯 흔들리며 괴성을 지르는 미국과는 차원이 다른 인프라이자 기술력이었죠. 심지어 기차 창밖으로 보이는 질서정연한 고속도로, 널찍한 아파트 단지, 실험실처럼 보이는 공장 등의 외부 풍경이 스쳐 지나갔는데 그야말로 한국은 땅 모든 구석구석이 활용되고 최적화되어 목적에 맞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모습이 그저 외관상으로만 선진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전부 꾸며낸 것이 아니라는 소름 끼치는 생각을 무시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모든 다리, 모든 철도 노선, 모든 산업단지는 한국이 단순한 현대국가가 아니라 어떤 압력에도 견딜 수 있는 국가를 건설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미국이 한국의 국방비를 압박하고 의존성을 상기시키며 홀로 서 있을 때의 결과에 대해 경고하는 제 비밀 임무에 대해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기차가 앞으로 미끄러지듯 나아가면서 저는 과연 한국이 의존을 하고 있는 것은 맞는지 조용히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서울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제가 느끼던 모순이 더욱 깊어지는 것을 느낄 뿐이었죠. 터미널은 광대하면서도 질서정연했고 역사에는 혼돈이 아닌 리듬에 맞춰 움직이는 사람들의 조용한 윙윙거리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완벽한 정밀도로 도착과 출발이 표시되었고 그러한 약속 시간은 단 1분의 오차도 없이 정밀하게 들어맞았는데 이러한 장면을 보다 보니 서울역은 공기조차 통제된 느낌마저 자아냈습니다. 그러나 저를 그 무엇보다 충격의 도가니에 빠뜨렸던 부분은 따로 있었어요. 저는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군중 속을 활기차게 움직이는 것을 목격했는데 서울역에 있던 시민들은 그러한 군인들을 전혀 이질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이 징병제 국가였다는 사실을 다시금 떠올렸어요.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도시 구석구석에서 보이는 군인들은 한국에 항상 준비된 국방 상태를 생생하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어쩌면 한국은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가 아닌 모든 것이 이미 준비된 국가일지도 모르겠다는 엄청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불안감은 병력 비용 분담, 부담 재분배, 전략적 의존, 익숙한 모든 논쟁 등을 계속해서 상기해도 전혀 사라지지 않고 있었죠. 왜냐하면 한국이 보여주는 모습들은 정말로 미국의 보호에 집착하는 연약한 동맹국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는 조용히 독립의 기초를 구축한 나라였고 어쩌면 우월성까지 구축한 나라였어요. 저는 분명 처음에는 겉모습만 보면 속임수일 수도 있고 인프라와 속도는 권력과는 다른 법이라고 외쳐댔지만 한국의 민간 인프라만 해도 미국을 수십 년 앞질렀다면 그들의 군사력, 기술력, 숨겨진 강점은 얼마나 무지막지한 상태일까요? 저는 서울역에서 스카이라인을 내다보았습니다. 오후 햇살 아래 유리와 하늘을 찌를 듯한 고층 빌딩들이 반짝이며 각각 한국이 가난하고 전쟁으로 폐허가 된 종속국으로 치부되던 시절 이후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도시는 절망이 아닌 에너지로 펄럭이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튼 제겐 해야 할 임무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간신히 다잡고 캠프 험프리스로 향했죠. 캠프 험프리스로 가는 길은 넓고 세심하게 포장된 고속도로를 가로질러 뻗어 있었고 각 차선은 넓고 매끄러운 도로 옆에는 인근 마을의 소음을 줄이기 위한 깔끔한 녹색 장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앞으로 보게 될 부분에 비한다면 놀라움을 느낄 수준조차 안 되었습니다. 제가 탄 차량이 기지에 접근하자마자 저는 엄청난 규모의 설치물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저는 이전에 캠프 험프리스가 세계에서 가장 큰 해외 미군 시설 중 하나라는 사실을 읽은 적이 있었지만 캠프 험프리스를 직접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마치 미국 도시가 한국 땅을 집어들었다 놨다 하는 것처럼 널찍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멀리 교회형 주택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놀이터, 쇼핑단지, 고층 오피스타워,
심지어 멀리 보이는 골프장까지 있더군요. 저는 잠시 동안 거의 집에 있는 듯한 기분이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간신히 기억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대기 끝에 저는 이곳 기지의 미군 사령관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매우 친절한 목소리로 험프리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이곳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사령관과 함께 이동하면서 저는 완벽하게 관리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미군 가족들, 캐주얼 복장을 한 군인들, 익숙한 미국 체인점에서 패스트푸드를 집어들고 밝은 배낭을 메고 등교하는 아이들 등 거의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완벽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주한미군과 그의 가족들을 목격했어요. 이 광경은 저를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은 지원이 없어서 위험한 지역에 자리 잡혀 있는 기지는 딱딱한 군사 전초기지처럼 느껴져 모두에게 고통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분명 미국 본토에 있는 기지보다도 더 깨끗하고 새롭고 더 잘 관리된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제가 놀라운 장면을 목격한 후 마침내 지휘소로 들어섰을 때 저는 그래도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번 협상에 도움을 주고자 구체적인 비밀 정보를 제공해 주리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는 이번 한국과의 담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한국이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정보를 넘겨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그가 한국에서 복무를 하고 있더라도 아무튼 미국을 위해 헌신하는 미군 소속이었거든요. 그러나 대신 제가 만난 것은 한미동맹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한국과의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이해해야 할 현실이 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대부분의 바보들은 현실을 모르거나 무시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거든요. 목줄이 걸린 채 트럼프 대통령에게 끌려가는 개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가 공개한 첫 번째 슬라이드는 파도처럼 저를 강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 한국은 지난 20년 동안 미군을 지원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지출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들은 수백만이 아니라 수십억 달러를 지출한 상황이었거든요. 사령관은 펜으로 한국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미군과 그 가족을 위한 주택단지 건설 비용입니다. 도로, 학교, 의료센터, 심지어 레크리에이션, 수영장, 도서관, 체육관까지 건설되었습니다. 한국이 건설했고 한국이 모든 비용을 지불했어요. 당신이 놀라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사실 한국은 미국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기지 건설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98%를 부담하고 있죠. 이곳에서 말할 수 없는 비밀 임무까지 합치면 한국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 할 말을 잃은 채 그가 내민 사진으로 눈을 돌릴 뿐이었습니다. 넓은 연병장이 있는 새병영, 최첨단 체육관, 형광 등 아래 반짝이는 장비를 갖춘 완벽한 병원들, 심지어 학교들도 일반적인 군인 부양가족 학교라기보다는 엘리트 학원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 덕분에 운영되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너무 럭셔리해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이건 돈 낭비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사령관이 곧바로 말했습니다. 군용 기준으로는 사치스러운 일이죠. 미국의 모든 군인들이 왜 주정부에 배치되는 대신 한국에서 배치받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줄 아세요? 여기로 온다면 미국 본토에 있을 때보다 생활이 훨씬 더 나아지기 때문이에요. 주택도 더 새롭고 시설도 더 잘 관리되고 학교도 최고 수준입니다. 군인 가족들은 미국식 슈퍼마켓에서 쇼핑하고 미국 식당에서 식사하고 아이들을 미국의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우수한 학교에 보낼 수 있죠. 병원이요? 미국인들 중 90% 이상이 병원비가 두려워 중상을 당해도 병원 문턱조차 구경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는 주한미군들은 아프면 원 없이 병원에 가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 모든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아세요? 바로 한국입니다. 저는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미국이 글로벌 입지를 유지하는 데 드는 재정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편안한 가정하에 동맹국들이 단순히 미국의 보호의 혜택을 누릴 뿐이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왔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놓인 증거는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여한 것이 아니라 미군을 위해 막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사령관은 여기서 멈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뭘 벌써부터 놀라십니까? 이젠 인프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험프리스로 이어지는 도로, 이를 지탱하는 전력망, 수처리장, 심지어 철도 연결까지 모두 한국 돈으로 건설하거나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인프라가 없었다면 현재 규모로 기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술력이 아니라면
이 정도 인프라는 미국조차도 구축할 수가 없었겠죠. 차관님도 공항에서부터 이어지는 한국의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직접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곳 캠프 험프리스가 이제 대부분의 미국 내의 기지보다 더 크고 잘 갖춰져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군 네트워크의 보석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이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한국은 수천 명의 미국 어린이를 교육하는 학교에 자금을 지원하여 미국 국방부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그들은 미국 군인들이 세계적 수준의 치료를 받는 병원을 건설했습니다. 심지어 사기를 높이고 이직률을 낮추는 레크리에이션 센터, 골프장, 가족 주택에도 투자했어요. 미국은 무엇을 얻나요? 사령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 도달합니다. 한국에 있는 이 기지를 통해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 전력을 공급합니다. 우리는 중국을 감시하고 러시아를 저지하며 해상 항로를 확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분담금을 거의 지불하지 않는 다른 국가들에 비한다면 미국은 비용은 극히 일부만 지불하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한국은 미국을 진정한 동맹국으로 여기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그렇게 많은 비용을 감수하는 거예요. 덕분에 미국은 지불하는 금액보다도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죠. 한국은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으며 우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억지력을 발휘하며 패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젠 깨달음의 무게가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미국의 보호 아래 생존하는 종속국이자 안보 무임승차국으로 그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역할이 뒤바뀐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글로벌 지배력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미국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아시아의 초강대국처럼 운영할 수 있는 미국 도시를 유치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아이러니했어요. 미국에서는 정치인들이 동맹국들이 충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무임승차자들이 미국의 관대함을 착취한다고 야유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 반대였거든요. 미국 기지를 능가하는 시설에서 편안하게 생활하며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도 한국을 희생시키면서 힘을 발휘한 것은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령관은 이내 충격적인 주장을 해오기 시작했죠. 이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은 미국을 수용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우리를 지탱하고 있어요. 오히려 한국에 전적으로 의존을 하는 건 미국이라는 말입니다. 한국이 없으면 이 기지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아시아 전역에서 미국의 작전 능력은 하룻밤 사이에 줄어들고 말겠죠. 미국은 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진실은 피할 수 없습니다. 10년 전이었다면 모를까. 이제는 한국이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목이 조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서울의 책임과 의존에 대해 강의할 준비가 되어 우월감을 가지고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주장의 토대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숫자와 건물, 엄청난 증거의 무게는 모두 미국이 자비로운 보호자가 아니었다는 결론을 가리켰습니다. 미국이 오히려 수혜자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회의실을 나섰고 이내 안내를 맡은 미국 병사 한 명과 함께 다음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평택 근처에 자리 잡은 동네를 가로질러 갈 때 저는 충격적인 장면 하나를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이곳 주변에는 한국인이 아닌 미국인처럼 보이는 가족들이 너무나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에 대해 의문을 표하자 미군 병사는 이건 놀라운 일도 아니라는 듯 경악스러운 대답을 이어나가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저기 사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미군이었어요. 그들은 복무를 마치고 다시는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한 거죠.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들이 불법적으로 한국에 머물고 있다는 뜻인가요? 그러자 병사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아니요. 그들은 선택에 따라 머물렀습니다. 일부는 한국인과 결혼했고, 일부는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했으며, 일부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이곳의 생활이 미국보다 더 안전하고 더 안정적이며 여러 면에서 더 자유롭다고 느낀다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주한미군으로 복무하는 군인들 중 10명 중 5명이 결국에는 한국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있죠. 그 말은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모든 해외 파병 군인들은 항상 짐을 싸서 미국 땅으로 돌아가기를 갈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듣기 시작한 이야기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이러한 상황은 도저히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미국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는 국가입니다. 실제로 미국에 있는 불법 체류자들의 숫자만 봐도
모든 사람들이 미국에서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죠. 그런데 그런 미국인들이 오히려 미국 국적을 버리고 한국에서 산다고요? 저는 그 즉시 차를 돌려 한국에서의 정착을 결정했다는 미군들과 대화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연장 복무까지 한 해병 하사관 출신 마이클은 제게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왔죠. 제대 후 평택 근처에 카페를 열고 한국인 현지 여성과 결혼한 그는 자신을 자랑스럽게 한국 시민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한국에서의 정착을 결정했냐고요? 저는 미국에서 살 때 단 한 번도 안정감을 느낀 적이 없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안전이 너무나도 두려웠죠. 미국에서는 어디에서나 총성이 울려 퍼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제 자녀들은 학교까지 혼자서 안전하게 걸어가고 한국에서는 새벽에 걸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심지어 제 아이들은 적은 비용으로 세계적 수준의 교육을 받으며 효율적이고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겠어요? 한국이 곧 천국인데 말이에요. 저는 그저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반박을 할 어떠한 논리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더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어요. 그건 바로 군복무 20년 만에 은퇴한 육군 장교 다니엘의 사례였어요. 그는 괜찮은 연금을 받고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지만 대신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부산의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옛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자주 평택에 올라온다고 했죠. 다니엘은 한국에서 받는 친절과 호의들은 분명 특별했다고 전해왔어요. 한국인들은 군인들을 진정으로 존경해요. 제가 미국 유니폼을 입고 다닐 때면 한국 시민들은 늘 제게 고맙다고 말해주거든요. 사실 제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용사세요. 그러나 고향에 돌아온 할아버지는 단 한 번도 참전용사로서의 진정한 존경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건 잊혀진 전쟁이기 때문이죠. 미국인들은 이긴 전쟁만 기억하거든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저는 참전용사도 아닌 그저 파견 군인일 뿐임에도 한국 현지인들로부터 목례를 받거나 악수를 요청받거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받는 등 끊임없이 관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우리를 침입자가 아닌 보호자로 여기고 그것이 저를 매혹시켰어요. 한국인들은 고마움을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사실이었습니다. 유럽, 특히 독일이나 이탈리아에서는 미군 병사들이 시끄럽고 오만하며 반갑지 않은 존재로 여겨지기 일쑤였습니다. 미군은 분명 그들을 지키기 위해 파견된 군인들이에요. 그러나 다른 국가들에서는 파견 미군들에 대한 퇴거를 요구하는 시위가 열리는 등 미군에 대한 불만이 매우 흔했습니다. 특히나 일본 오키나와에서는 반미 시위가 거리를 가득 메우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한국은 정말로 다른 것 같았어요. 한국인들은 미국의 정치에 비판적일 수 있지만 미국 군인들 개개인에 대한 대우는 개인적이고 따뜻했거든요.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기지 근처의 식당에서는 군인들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택시 기사들은 서툰 영어로 감사 인사를 전하며 대화를 시작했죠. 한국인 이웃들은 가족 모임에 저희를 초대하여 한국의 음식, 문화, 전통을 소개했습니다. 가족들이 전부 미국에 있는 저희를 위한 배려였어요. 그러니 많은 미군 병사들에게 한국은 먼 나라처럼 느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치 제2의 고향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 대조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국방부에서 여러 보고서를 받아보곤 했어요. 유럽에서는 미군들이 현지의 적대감에 지친 채 떠날 수 있는 날을 세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만큼은 대부분의 미군들이 오히려 짐을 싸야 하는 날을 두려워하며 파견 연창 신청을 하고 있었어요. 일부는 공항에서 울기도 하고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다시 돌아왔죠. 일부는 관광객으로 돌아왔지만 일부는 정말로 한국인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소름이 돋았던 부분은 따로 있었어요. 제가 이러한 충격적인 현실에 완전히 얼이 빠져 있자 미군 병사는 자신도 한국 파견이 끝나면 그대로 미국이 아닌 한국에 눌러 살 거라는 말을 넌지시 건네왔거든요. 왜 그렇게 놀라세요? 저와 함께 복무하는 대부분의 주한미군 병사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걸요? 물론 한국의 안전과 환대도 매력적인 이유죠. 그런데 한국은 많은 군인들이 고국에서 놓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효율적이고 빠르고 끊임없이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었어요. 정시에 운행되는 기차, 그 어느 곳보다 빠른 인터넷,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도시 등 여기서는 모든 것이 미래처럼 느껴져요.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주죠. 저는 그의 말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미래지향적인 공항, 기차의 속도,
원활한 인프라에 실제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짜라고 일축했죠. 하지만 해마다 이곳에 사는 미국 군인들에게는 가짜가 아니라 인생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를 가장 불안하게 만든 부분이 나왔습니다. 미국 병사는 비밀을 공유하듯 살짝 몸을 기울였거든요. 차관님,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자면 만약 트럼프가 미군을 강제로 철수시키면 많은 주한미군들은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여기 한국에 머물겠죠? 일부는 군인을 완전히 그만둘 것입니다. 실제로 주한미군 기지의 대부분의 군인들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뭐라고? 한국 때문에 경력까지 포기한다고? 네. 병사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간다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빚, 불안정성, 위험. 하지만 여기 한국에는 안정성, 존중, 가족의 미래가 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갈 것인지 한국에서 다시 시작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 아미는 놀라웠습니다. 수천 명의 군인이 귀국 대신 한국에 남기로 결정했다면 미국은 병력만 잃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도덕적 붕괴를 겪을 것입니다. 충성과 애국심에 얽매인 흔들리지 않는 기관으로서의 미군의 이미지 자체가 깨지게 되겠죠. 군복을 버리고 다른 깃발 아래에서의 삶을 선호하는 군인들은 미군의 계급 전반에 충격파를 보낼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자국 수비수들이 더 이상 자국이 자신에게 최고의 미래를 제공한다고 믿지 않는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줄 것입니다. 실제로 험프리스 사령관은 앞서 이를 암시한 바 있어요. 그는 미국은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군인들에게 직접 어디에서 살고 싶은지 물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인정할 것입니다. 미국이 아닙니다. 바로 한국이죠. 저는 트럼프가 연단에 서서 배은망덕한 동맹국에 대해 천둥을 치며 미군의 강제 철수를 발표하는 모습을 상상해 봤습니다. 그러나 병사들은 순종적으로 비행기에 탑승하는 대신 일괄적으로 전역하고 한국에 머물 서류를 제출하고 현지인과 결혼하고 사업을 시작하며 자신을 환영했던 사회에 스며들 것입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는 대신 미군들은 한국 생활 속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병사들을 이렇게 잃는다면 미국의 신뢰는 더욱 약화될 것입니다. 미 국방부는 단순히 몸을 잃는 것이 아니라 신념, 충성심, 군대를 하나로 묶어준 이야기 자체를 잃게 되는 셈이죠. 저는 순간적으로 엄청난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시나리오가 전개된다면 미국에 대한 비용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입니다. 강제 철수는 한국을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미국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첨단 인프라와 번영하는 경제, 군 복무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진 한국은 미국의 군인들을 쉽게 흡수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미국은 군대가 국기를 버리고 자국 대신 다른 나라를 선택한다는 헤드라인에 직면할 것이고 이미 외국 파병에 회의적인 미국의 대중들은 군인들조차 돌아오기 싫다면 왜 애초에 다른 국가로 군대를 보내는 것인지 묻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미국은 항상 즉 필수적인 보호자라고 생각했지만 많은 미국 군인들에게 닻은 바퀴였습니다. 그들의 충성심은 더 이상 워싱턴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쌓아온 삶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제 철수가 발생하더라도 미국은 단순히 기지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은 너무 오랫동안 과소평가해온 국가로 떠밀려 들어가 군인, 가족, 생명 등 자신의 일부를 잃게 될 거예요. 하지만 제겐 여전히 희망은 있었습니다. 아무튼 한국이 주한미군이 필요한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은 북한이나 중국으로부터 언제든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그건 미국에도 엄청난 손실이겠지만 영토가 직접적인 침략에 직면할 수 있는 한국은 그러한 미국보다도 더욱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에 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한국의 약점을 찾아내겠다는 굳은 다짐을 하며 한국 국방연구소에 들어서게 됩니다. 미국의 기술이 없었다면, 미국의 무기가 없었다면 한국은 여전히 중고 장비를 조립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취약한 반도에 불과할 것이므로 저는 이곳에서 현대 전투기는커녕 제대로 작동하는 지프도 거의 생산할 수 없는 형편없는 기술력만을 마주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쩌면 이러한 믿음이야말로 미국이 모든 카드를 쥐고 있다는 믿음에 힘을 실어준 거겠죠. 그러나 저는 한국 국방연구소에 입장하자마자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으로 향한 곳은 경납고였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KF-21 보라매가 있더군요.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된 이 토종 전투기는
공중을 가르는 날카로운 각도와 반사를 삼키는 무광 표면을 가진 포식자처럼 조명 아래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전투기를 한 바퀴 돌면서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미 국방부에서는 한국의 KF-21을 또 다른 모조품 종이 비행기라고 일축하며 수없이 조롱했거든요. 하지만 그러한 미 국방부의 오만함은 이번에도 실제적인 숫자에 의해 꺾여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인 엔지니어는 KF-21이 예정보다 몇 시간 일찍 임무를 완수할 만큼 기대치를 훨씬 상회하는 성능을 자랑하고 있고, 미국이 오랫동안 포기해온 비용 절감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고 있으며 F-35에 필적할 만큼 정교한 스텔스 시스템을 통합하고 있다고 차분하고 사실적인 어조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차이는 극명했습니다. F-35는 끝없는 지연, 천문학적 비용, 끊임없는 기계적 고장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한편 KF-21은 신뢰할 수 있고 저렴하며 다재다능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쇄도하는 유럽 및 전 세계 국가들의 예약 주문 행렬을 보니 한국산 전투기는 이미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죠. 저는 얼굴에 열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한국은 이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야만 했어요. 저는 우연의 일치, 드문 성공 사례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엔지니어가 옆 홀로 저를 이끌자마자 제 희망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K2 블랙팬서 탱크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읽었지만 항상 미국과 독일의 디자인을 모델로 한 파생 기계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연구하면서 진실은 제게 비명을 질렀어요. K2는 복제품이 아니라 우수한 성능을 발휘했습니다. M1 에이브럼스보다 가볍고 레오파드2보다 빠르며 폭풍 속에서도 움직이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완전 디지털 화력 제어 시스템을 갖춘 이 탱크는 치명적인 효율성을 발휘했습니다. 서스펜션 시스템 덕분에 거친 지형에서도 성능 저하 없이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었고, 프로파일을 낮추고 에이브럼스가 결코 달성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격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저를 안내하는 한국인 엔지니어는 알면서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1000대를 주문했습니다. 그들의 지휘관들은 한국의 K2 전차가 세계 최고의 전차라고 부릅니다. 저는 움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폴란드는 역사적으로 무기를 미국에 크게 의존해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서울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어요. 레오파드에 대한 독일의 자부심은 멍들고 있었고, 미국의 지배력은 공개적으로 도전받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의해 말이죠. 하지만 더욱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어요. K9 썬더 자주포는 거대한 포신이 위쪽을 가리키며 완벽한 침묵 속에 서 있었고, 한국의 부상을 기념하는 조용한 기념물이었습니다. 1700대가 수출되어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자주포가 되었어요. 한때 미국 M109 팔라딘에만 의존했던 국가들이 무리지어 한국산 자주포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호주는 K9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 평가하며 계약서에 서명했죠. 노르웨이와 핀란드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산을 구매하던 나토 회원국들조차 성능뿐만 아니라 한국의 적시 인도에 대한 신뢰를 이유로 한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외감에 굴욕감이 뒤섞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인상적인 무기 몇 가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조용히 자립할 수 있는 방위산업을 구축했고, 더 놀라운 것은 미국을 능가할 수 있는 방위산업을 구축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이 관료주의,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실패, 오만한 안일함에 빠져 있는 동안 한국은 아웃 엔지니어링, 아웃 프로덕트, 아웃딜 방식으로 빠르게 성장해버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저를 가장 뒤흔든 것은 전 세계적인 수요였습니다. 화면에는 유럽, 아시아, 중동에서 협상 중인 계약의 실시간 데이터가 표시되었습니다. 수십억 달러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어요. 한국은 보호를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보호를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자선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유럽 장군들은 공개적으로 한국 무기가 우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나토의 한 관계자는 K2는 미래의 탱크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K9 자주포는 21세기의 전쟁 구도를 재정의했습니다. 이것은 공허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돈을 쓰는 국가들의 판결이었어요. 저는 미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곤두박질 치는 것을 느꼈고, 그렇게 더는 참지 못하고 항의하려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 나라들은 더 저렴한 대안을 원하기 때문에 한국산을 구매하는 거야. 그러지 않고서야 세계 최강의 국가인 미국의 무기를 놔두고 한국산 따위를 구매할 리가 없지. 그러나 한국인 엔지니어는 제 말을 끊을 뿐이었습니다. 아니요.
그들은 한국의 기술을 믿기 때문에 구매합니다. 그들은 한국산을 선택함으로써 자신들에게 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에 구매하는 거예요. 한국산은 제 시간에, 예산에 불합리한 제약 없이 도착하기 때문에 구매합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갑질을 하는 F-35 사태 이후에도 여전히 미국의 약속을 신뢰하는 동맹국이 얼마나 될까요? 그 말은 망치처럼 맞았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미국의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옹호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놓인 증거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동맹국들은 한국을 신뢰했기 때문에 한국으로 이동하는 반면 미국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거였죠. 결국 남은 건 자존심밖에 없었던 저는 그대로 감정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한국이 이러한 최첨단 무기들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 어쩔 수 있나요? 주한미군이 철수한 뒤 북한과 중국이 침공을 감행한다면 한국은 이에 제대로 대응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깟 13조 원이 아까워서 자국의 안보를 담보로 삼겠다는 건가요? 그러나 엔지니어는 그런 제 말에 눈 하나 깜짝 안 할 뿐이더군요. 내일 당장 미군이 한국을 떠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한국이 무너질 것 같나요? 물론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와 동시에 움직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위협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들은 무엇에 직면하게 될까요? 하늘에 떠 있는 KF-21, 지상에 있는 K2, K9이 정밀하게 발사됩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드론 시스템, 잠수함, 미사일 등 한국만의 설계가 적용됩니다. 우리는 1950년대의 한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의 무기고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이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 북한과 중국은 절대로 한국의 경거망동 따위는 못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박살나는 건 한국이 아닌 그들이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거든요. 저는 마른 침을 삼킬 뿐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이 자주 언급하는 악몽 같은 시나리오를 상상했습니다. 미군 철수, 서울 노출, 비무장지대를 가로지르는 북한 자주포 사격. 하지만 지금의 한국의 최첨단 방산 기술력을 직접 경험해 본 저는 생각해 볼수록 이러한 가정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어요. 녹슨 장비를 갖춘 북한이 KF-21이 머리 위로 날아가고 K2와 K9을 장착한 군대에 맞서 진정으로 진격할 수 있을까요? 부풀어 오르지만 신뢰할 수 없는 군대를 가진 중국도 글로벌 인지도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으로 뒷받침되는 한국 시스템의 정밀도와 속도를 견딜 수는 없을 것입니다. 수출 계약만 봐도 중국은 자국 무기를 닥치는 대로 만들어 수출하려고 하고 있지만 한국이 중국보다 압도적인 방산파이와 신뢰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결국 제 머릿속에는 차갑고 부정할 수 없는 대답이 떠올랐습니다. 아니요, 한국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은 싸우고 결국 이기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저를 무엇보다 가장 불안하게 만든 것은 따로 있었어요. 한국이 미국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미국이 한국을 더 필요로 한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미국은 스스로를 서울을 보호하는 방패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은 자신뿐만 아니라 점점 더 미국의 동맹국들에게도 방패가 되고 있었어요. 유럽은 더 이상 미국의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는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위해 서울로 눈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미국의 하청업체들이 지배했던 중동조차도 한국의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저는 한 발 물러서서 KF-21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고 순식간에 하늘로 발사할 준비가 된 것처럼 경납고 문을 향해 섰습니다. 저는 한국이 고객 국가이자 종속 동맹국이라고 믿으며 한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따라잡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앞서 나간 국가였습니다. 미국 없이도 생존하고 방어하고 심지어 번영할 수 있는 국가, 무기가 곧 국경 너머에서 힘의 균형을 정의할 수 있는 국가가 바로 한국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의 무게로 발걸음을 무겁게 떨며 연구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국과의 담판에서도 완전히 패배하며 그렇게 힘없이 미국으로 다시 향했죠. 그리고 이내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렇게 모인 고위 관료들은 당연히 제가 한국을 압도하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10배를 받는 협상을 마무리 짓고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거만한 태도로 제 대답만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입을 열자마자 그들 전부는 완전히 합주기가 되었어요. 요지를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너무 오랫동안 한국 국방의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국방을 짊어지는 건 한국이었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의존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잠시 침묵이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이어나갔어요.
이것은 지난 12개월 동안 미국 정부 인프라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의 트래픽입니다. 평양, 베이징, 심지어 러시아에 흩어져 있는 장소에서 발생한 공격입니다. 그들의 의도된 목표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미 국방부, 백악관, 미군 물류 서버, 국방 계약자, 에너지 그리드, 금융 시스템 등의 주요 시설입니다. 저를 도끼눈으로 노려보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때다 싶어 제 말을 끊고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수년 동안 그런 위협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잘 대응해왔죠.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거죠? 하지만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네, 요점은 대부분의 공격이 미국에 도달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먼저 그들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뭐라고요? 또 다른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한국이 가로챈 코드, 타임스탬프, 디지털 킬로그가 제가 처리할 수 있는 속도보다 빠르게 스크롤 되었습니다. 저는 태평양과 미국 대륙의 미국 자산을 겨냥한 적대적 사이버 침입의 90% 이상이 한국의 AI 방어 시스템에 의해 차단되었는데 이는 미국 네트워크가 이를 감지하기도 전이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이를 가로채지 않았다면 미국의 많은 시스템이 마비되었을 것입니다. 군사 물류가 얼어붙고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지며 통신마저 끊겨버렸겠죠. 트럼프는 의자에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사이버 사령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 안타까운 미소를 지을 뿐이었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은 태평양 주변의 디지털 방패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사이버 보안 기술은 전 세계 최고죠. 전 세계 아무도 1위 국가를 뚫을 수는 없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기술력 부족으로 절대로 막을 수가 없는 공격도 한국이 전부 막아줬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그저 한국 아래에 서 있을 뿐이었던 것이죠. 트럼프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또 궤변과 거짓말을 늘어놓으려고 했지만 데이터를 반박할 수는 없었고 그 증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한 차트는 타임라인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미중 무역 긴장 기간 동안 사이버 공격이 대규모로 급증한 것이었어요. 미국은 그 회복력을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의 AI 방화벽은 미국 인프라를 마비시키기 전에 거의 모든 침해를 차단했어요. 미국은 한국이 보이지 않는 수호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거나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한국이 없었다면 미국은 미중 무역 긴장 기간 동안에 일어난 손실에 더해 사이버 보안에 투자해야 하는 비용 및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손실 때문에 세계 패권을 지키지 못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한국 덕분에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갈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제는 트럼프의 최측근이 나섰어요. 왜 그들이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저는 그저 부드럽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생존이 지역 안정을 보장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미국이 무너지면 혼란이 퍼질 것입니다. 그러나 실수하지 마세요. 한국은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미국은 한국의 동맹국이자 고마운 국가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미국이 한국을 이용하고 협박으로 이익을 갈취하려고 한다면 한국은 그냥 미국에 대한 지원을 멈추면 그만이에요. 저는 한국은 미국의 도움을 구걸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트럼프 및 고위 관료들에게 한국은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당황하지도 절박하지도 안심을 구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어요. 그러자 트럼프 최측근은 또다시 거만한 소리를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면 뭐합니까? 결국 한국은 미국의 위성, 미국의 정보, 미국의 감시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지 않았나요? 그것이 미국이 한국을 평생 동안 먹여 살린 선이었습니다. 미국은 눈을 제공했고 한국은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그것이 동맹이 작동하는 방식이었고 이번에도 그럴 수밖에 없게 되겠죠. 저는 그저 말없이 화면을 가리킬 뿐이었습니다. 부드러운 윙윙거리는 소리와 함께 화면이 깜빡였어요.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남중국해를 지나 베이징에서 일본 열도까지 이어지는 동아시아 지도로 모두 한반도를 중심으로 펼쳐졌습니다. 지도 위에는 각각 동심원을 그리며 바깥쪽으로 뻗어 있는 고리가 겹쳐져 있었고 레이더 수입처럼 희미하게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레이더 및 위성감시 네트워크의 커버리지입니다. 실시간이고 지속적입니다. 조금의 지연 없이 원활하죠. 한국의 위성 기술 수준은 10년 전에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수준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위성 하나로 비무장 지대를 훨씬 넘어 황해를 가로질러 중국 연안 해역 깊숙이 휩쓸었어요. 그리고 북쪽으로 시베리아를 향해 동쪽으로 태평양으로 향했죠.
다음 화면에서는 실시간 피드가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고해상도 위성 이미지가 칭다오 인근의 중국 해군기지를 확대했습니다. 한국의 최첨단 위성 기술로는 부두에 정박해 있는 중국의 구축함 한 척과 중국 승무원들이 개미처럼 움직이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료에는 블라디보스토크 인근에서 비행 경로와 식별 태그가 부착된 러시아 항공 활동의 한국 레이더 수입이 표시되었어요. 또 다른 사료에는 북한 현장에서 이동하는 미사일 연료 트럭의 적외선 영상이 표시되었죠. 모두가 그 모습을 보고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미국 정보 브리핑에서 수없이 본 이미지는 미국의 위성 기술로 포착했던 것이 아닌 미국이 한국 시스템을 이용하여 얻은 이미지였던 거거든요. 그야말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정보는 미국이 한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오히려 한국이 미국의 눈이 되어주고 있던 거였습니다. 저는 침묵을 지키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전적으로 미국의 정보 자산에 의존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한국은 거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를 덮는 위성, 레이더, 심층 침투 센서 등 자체 별자리를 구축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국경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영내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데이터의 많은 부분을 미국과 공유하고 있죠. 물론 미국의 위성 기술은 훌륭하지만 머나먼 아시아 태평양 지역까지 완전히 커버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트럼프는 미국이 없었다면 한국은 맹목적이고 무방비 상태가 되었을 것이라는 피곤한 주장과 함께 위협으로 무장하고 왔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흐르는 데이터를 바라보며 반전을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트럼프 최측근은 평정심을 되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인상적이지만 한국은 분명히 미국의 GPS, 조기경보위성, 궤도 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없으면 한국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저는 이러한 궤변에 대답할 필요조차 없었죠. 북한이 미사일의 연료를 공급할 때 한국은 자체 위성 기술을 통해 미국보다 먼저 알고 있었고 중국 잠수함이 황해 아래로 이동할 때 함대가 탐지하기 전에 먼저 추적했으며 러시아 폭격기가 태평양 영공을 시험할 때 한국 시스템은 몇 초 안에 엔진에 불이 켜지는 것을 보고 미국에 귀띔을 주었던 사실을 공개하면 되었거든요. 그야말로 미국의 모든 정보는 한국의 손에 달려 있었어요. 또 다른 화면에는 한국의 미국에 대한 사이버 침입 탐지 건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추적, 중국의 해군 기동 기록 등 차트가 디스플레이를 가득 채웠습니다. 한 그래프는 탐지 시간을 비교했습니다. 한국의 평균 속도는 미국의 태평양 사령부 시스템보다 17초 빨랐습니다. 민간인에게는 17초가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미사일 전쟁에서는 들어오는 탄두를 요격하는 것과 도시 상공에서 폭발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의 차이였습니다. 만약 북한이나 중국이 미국 본토를 향해 미사일을 날리기라도 한다면 한국이 있다면 미국은 이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여 대응할 수 있겠지만 한국이 없으면 미사일이 미국 본토의 상공에 보이기 시작해서야 겨우 대응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결국 미사일을 요격하기엔 시간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들 모두를 경악시키는 발언을 다시금 이어나갔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한국이 내일 당장 이 소식을 미국에 알리는 것을 중단한다면 미국은 아시아에서 얼마나 시력을 잃게 될까요? 미국의 항공모함 중 몇 척이 매복 공격에 당하고 말까요? 일본이나 괌에 있는 미국의 기지 중 몇 개가 다가오는 위협을 인지하지 못하고 앉아만 있을까요? 미국의 시스템이 너무 늦게 탐지한 미사일 공격 때문에 미국의 도시 중 몇 개가 어두워질까요? 한국은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무료가 아니에요. 한국은 매년 수십억 달러를 지출합니다. 한국은 이를 미국에 대한 방어뿐만 아니라 매일 사용하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도 사용하고 있어요. 한국의 감시 없이도 함대가 태평양에서 기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미국 본토에 근접해 있는 인공위성만으로 중국과 북한의 모든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한국이 제공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한국을 의존적이라고 부르며 주한미군 분담금을 10배로 인상하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미국이 한국에 보조금을 지불해도 모자랄 판국의 말입니다. 이번에는 서울의 지휘본부를 보여주는 화면이 다시 한번 확대되었습니다. 한국인 분석가, 엔지니어, 장교들이 실시간 피드를 모니터링했습니다. 그 정밀도는 놀라웠어요. 이 시스템은 군사자산뿐만 아니라 북한을 오가는 보급 트럭의 패턴, 은밀한 작전을 암시하는 에너지 소비 변동, 중국 연안기지 간의 암호화된 통신까지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최고급 정보를 아무런 대가도 없이 미국에 공유해 주었죠. 이제는 자존심만 남아버린 트럼프 측은 어차피 미국에는 옵션이 많고 다른 국가들이 한국의 역할을 대신 수행해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을 직접 경험해본 저로서는 이건 궤변이라는 것을 단번에 파악할 수 있었죠. 일본은 한국보다 기술력도 불안정하고 애초에 헌법과 대중의 저항에 여전히 제약을 받고 있었습니다. 유럽 동맹국들은 지리적 위치가 부족해요.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위치만 맞아떨어지지 그냥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지리적 이점, 결단력, 원초적인 기술력을 겸비한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에게 분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미국 혼자도 마찬가지였죠. 이젠 모두가 한국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위성이 없으면 미국은 태평양에서 눈이 멀게 될 것이고 이 지역의 실명은 단순한 약점이 아니라 미중 패권 싸움에서의 완패였어요. 중국에 대한 견제를 제대로 못하게 된 미국은 결국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방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트럼프도 그의 말만을 애완견처럼 따르는 최측근들도 완전히 입을 다물게 되었어요. 솔직히 발언을 하는 저마저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비용을 지불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며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임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들은 팡파르 없이 조용히 해냈는데 미국은 그러한 한국에 고마워하기는커녕 그 리더십에 대해 자랑하기 바빴죠. 그리고 한국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면 만약 그들이 데이터를 끊고 피드를 차단하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미국을 떠난다면 그건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끔찍한 일이 펼쳐지게 된다는 전조였습니다. 그렇게나 중요한 한국임에도 미국은 한국에 대한 푸대전만을 일삼고 있었던 거였죠. 그리고 저는 모두가 한국의 중요성에 대해 완벽하게 인지하게 된 지금 그야말로 핵폭탄을 투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님,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된다면 한국이 자국을 스스로 방위할 수 있도록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허용해 주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아마도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는 몇 년 이상이 걸릴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발언을 하셨겠지만 현실은 한국은 그 누구보다 핵무기를 빠르게 개발해낼 것이고 핵무기를 얻게 된 한국은 전 세계 그 어느 국가들보다 막대한 이익을 보게 될 거라는 것은 아시나요? 즉, 주한미군 철수는 모든 면에 있어서 미국에 엄청난 손해로 작용할 것이고 그러므로 이젠 한국에 납작 엎드리고 주한미군 철수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한 상원 의원이 가늘고 무시적인 웃음을 터뜨리더군요. 그래봤자 한국은 비핵화 조약에 서명을 한 핵무기 기술력이 전혀 없는 국가예요. 한국의 기술력이 전방위적으로 훌륭하다는 건 인정하겠으나 핵기술만큼은 예외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핵연구를 진행할 권한조차 없는데 어떻게 이들이 뚝딱 핵미사일을 개발해낼 수가 있겠어요? 이들은 잘 쳐줘봐야 핵 개발에 몇 년은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그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역사상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핵보유국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수년, 심지어 몇 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 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 말에 회의실 내부는 다시금 경악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몇 주? 말도 안 돼요. 핵 개발에는 일반적으로 수십 년이 걸립니다. 중국을 보세요. 소련의 청사진을 가지고도 10년 이상이 걸렸어요. 인도, 파키스탄을 보세요. 한국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저 한국에서 본 것들을 그대로 읊을 뿐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 나라들과 달리 한국은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원자로, 농축 기술, 재료, 정밀공학, 미사일 플랫폼, 운반 시스템 등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정치적 결정뿐이에요. 즉, 비핵화 조약이라는 족쇄뿐이라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한미군을 철수함과 동시에 한국에 대한 핵무기 권한을 승인한다면 한국은 핵보유국 클럽으로 기어가는 정도가 아닌 몇 주 만에 지도자로서 전 세계에 군림하게 될 것입니다. 형광등의 희미한 윙윙거리는 소리만으로 방 전체에 침묵이 퍼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조국인 미국의 미래를 위해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형 모듈형 원자로 설계는 이미 전 세계로 수출되었죠. 그들은 국제 입찰에서 프랑스, 러시아, 심지어 미국의 회사들도 압도하고 있어요. 한국의 인적 자원은 명실상부 세계 최고라는 사실은 여러분들 모두가 알고 있으실 테죠. 그들의 과학자들은 어둠 속에서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혁신가들이며 우리 관료제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의회가 예산에 대해 논쟁하는 동안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미국의 원자로 시설을 1980년대 유물처럼 보이게 만드는 완벽한 효율성 수준을 갖춘
최첨단 원자로를 개발해낸 상황이에요. 그리고 원자력 기술이야말로 핵 기술에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부분이죠. 한국은 이러한 세계로부터 최고라고 인정받은 기술을 통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의 핵미사일을 순식간에 개발해낼 것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 한국의 산업 기반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소름 돋는 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들의 제조 생태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삼성, 현대, LG가 민간 기술을 지배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이제 동일한 산업 분야가 무기에도 적용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인공지능이 관리하는 이들 기업들의 공장은 몇 주 안에 민간 생산에서 무기 생산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한국이라는 나라는 나라 자체가 전쟁을 대비해서 모든 인프라를 이중사용으로 구축해둔 국가예요. 그러니 한국의 민군 전환 기술력도 세계 최고고 그 효율성도 당연히 세계 최고입니다. 즉, 한국은 우라늄 농축이나 플루토늄 재처리를 결정하더라도 생산 능력을 구축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며 애초에 한국은 원자력 역사가 매우 긴 국가이기에 이러한 재처리 연료를 이미 보유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한국은 핵무기 권한이 생김과 동시에 국가의 모든 기술력이 총동원되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과 더불어 원래 가지고 있던 핵원료를 전부 사용하며 엄청난 양의 핵미사일을 만들어낼 거라는 말입니다. 제 말에 모두가 합주기가 되어 벌벌 떨고 있을 때 또 다른 관리인 고령 장군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물질을 가지고 있더라도 여전히 전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핵장치는 운반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미사일 없이는 쓸모가 없거든요. 전달 시스템은 핵기술의 꽃이라고 불리는 만큼 이를 마스터한 국가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중국 같은 국가는 전달 시스템이 형편없어서 핵미사일을 10번 발사하면 5번은 그대로 발사대에서 터진다는 통계 자료까지 있을 정도니까요. 저는 그의 말에 그저 헛웃음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미국은 한국을 어느 정도까지 무시하고 있단 말인가요? 글쎄요. 한국의 미사일 기술은 이미 지구상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현무5는 극초음속 속도로 몇 분 만에 베이징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잠수함에서도 미사일 발사 후에도 거의 탐지할 수 없는 수준으로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어요. 정밀유도 시스템은 미국의 스페이스X와 정확도면에서 경쟁하는 수준이에요. 명실상부 전 세계 최고라는 소리입니다. 한국이 핵탄두를 플랫폼에 묶어두면 중국도 러시아도 심지어 미국조차도 방어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수년간의 테스트가 필요하지 않아요. 이들의 미사일의 파괴력은 이미 입증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의 미사일 기술을 운운하고 있을 수가 있나요? 한국은 이미 전방위적으로 최고의 기술력을 구현한 국가기에 준비 과정이 거의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탄두를 추가한다면 하룻밤 사이에 전 세계 판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웃음은 사라졌습니다. 방 안의 모든 얼굴이 창백해졌고 미소도 사라졌습니다. 상원 의원들은 보좌관들에게 속삭였고 트럼프 대통령조차 암울한 눈빛을 보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목소리를 약간 높이며 더 세게 눌렀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한국이 핵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다음 달이면 실전 배치 가능한 탄두를 발사할 준비를 마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잡한 장치로 미사일을 흔드는 북한과 달리 한국의 핵무기는 정제, 소형화, 세계적 수준의 운반 시스템에 장착될 거예요. 한 번의 움직임으로 제로에서 세계적인 전략적 우위로 도약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태평양은 누가 지배하나요? 더 이상 미국이 아니게 되리라는 것은 여러분들 모두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이 마침내 목소리를 긴장시키며 말했습니다. 불가능한 지불 요구, 관세 위협, 철군 암시 등 미국이 이 전략을 계속한다면 한국이 실제로 핵보유국이 되어 대응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의 시선을 마주쳤습니다. 한국은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들은 핵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미 수십 년 전에 핵을 개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 스스로를 억제해왔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궁지에 몰아넣으면 미국과의 동맹의 회의감을 느낀 한국은 결국 이 모든 강력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독립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독립은 핵무기를 의미하겠죠. 사실 우리가 한국을 제어할 수도 없어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에게 핵무기 권한을 주겠다고 약속해버렸잖아요. 이건 불법도 아니라는 소리죠. 그리고 그렇게 한국이 핵무기를 갖게 된다면 한국은 더 이상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미국의 지배력이 무너졌다는 증거로 보게 될 것입니다.
유럽은 한국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어버리겠죠. 중국의 갑질에 지쳐버린 동남아시아는 가장 먼저 한국 쪽으로 방향을 틀 것입니다. 전 세계는 더 이상 리더십을 위해 워싱턴을 찾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서울을 바라보게 되겠죠. 그 말은 무겁게 맴돌았습니다. 누군가가 신경질적으로 기침을 했습니다. 또 다른 상원 의원이 숨죽여 무언가를 중얼거렸죠. 하지만 저는 그들이 숨을 쉬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폴더의 마지막 페이지인 프로젝션 그래프로 이동했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한국이 특유의 원자력 기술력을 이용해서 가장 빠르게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전달 시스템이 우수하다는 것도 아니에요. 저를 두렵게 하는 것은 바로 한국의 규율입니다. 한국은 의무적으로 군대에서 복무하고 역사적으로도 단결이 뿌리내린 나라입니다. 그들이 핵을 사용하더라도 한국은 정치적 내분을 겪거나 부패로 수년을 잃지 않을 거라는 뜻입니다. 한국은 이 핵무기를 누구보다 효율적이고 똑똑하게 이용할 것이고 전 세계는 그들을 응원할 것입니다. 한국은 북한이나 이란처럼 악당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마침내 초강대국으로서 정당한 자리를 차지하는 책임감 있고 규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여겨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미국은 더 이상 필수적인 존재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선택의 대상이 되어버리겠죠. 전 세계는 미국을 선택할 수도 구태여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됩니다. 침묵이 깊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영리한 척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저보고 과장을 한다고 비난하지 않았어요. 그 가능성은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두려웠거든요.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던 대통령이 마침내 목소리를 낮추며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협이 역효과를 냈다는 말인가요? 그것이 한국을 우리에게 더 가깝게 묶어주는 대신 한국이 미국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소리냐는 말입니다. 저는 고민도 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네,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가 더 세게 밀어붙이면 한국은 저항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은 상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상승할 때 미국은 한국의 보호자가 아니라 오히려 한국이 부양해주는 하나의 졸개로서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러니 21세기의 기술 강국을 건드려선 안 되는 거예요. 때때로 기술력은 한계를 초월하기도 하거든요. 소음이 아니라 공황의 원초적인 에너지로 방이 터졌습니다. 고문들은 미친 듯이 메모를 썼습니다. 장군들은 기밀 브리핑을 요구했어요. 상원 의원들은 정책 반전에 대해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미국 지도자들의 눈에 러시아에 대한 두려움, 중국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진정한 두려움을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방 안을 둘러보며 미국이 주도하는 힘의 균형이 조용하고 돌이킬 수 없게 바뀌었다는 사실에 비틀거리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한국은 너무 오랫동안 과소평가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었어요. 그들은 지식, 산업, 단결, 전달 체계 등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선택뿐이었어요. 그리고 미국이 오만함을 계속한다면 그 선택은 이루어질 것이고 세상은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미국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미국은 끔찍할 정도로 절실히 한국이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그 진실이 무시된다면 미국은 곧 워싱턴이 아닌 서울에서 형성된 새로운 질서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